미술에 관심 있으면 이 질문 너무 재밌는데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소단원 읽기, 읽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됐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요 정도입니다. 읽기 전에, 읽는 중에, 읽는 후에 해야 할 일들이 각각 다르다. 근데 이미 이 정도는 거의 중학교 수준이지 라고 확인.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면 끝. 다음 페이지. 뒤로 나와 있는 거 시작할게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시각상과 촉각상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과 미술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각상은 무엇을 그리는 겁니까? 촉각상은 무엇을 그리는 겁니까? 미술일의 의의, 미술은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이니까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설명하는 거요. 아니야.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통한 독자의 이해가 목적인 글이야. 이해가 목적인 글을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보 전달 후 알려면 알고 말라면 말고 뱉어놓고 끝 아니야. 이 글을 읽으면서 오케이 됐어. 밑으로 내려오죠. 한눈에 제제. 미술의 초상갈래의 표현상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서양에선 초상화 그릴 때 옆 얼굴을 그려. 동양에서는 정면의 얼굴을 그리고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해주고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를 설명한 거다. 나중에 외울 거지만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 미술은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설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재는 시각상과 촉각상이고 그냥 지금 보고 가자. 본 그대로 나타나는 시각상.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촉각상. 개념과 사례를 제시해서 미술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말이 좀 어렵나? 시각상은 보이는 대로 그려. 촉각상은 내가 만져서 아는 대로 그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주 거칠게 설명한 거예요. 뒤에 설명은 또 조금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 주제는 역시 언제나 외우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인식과 사물을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에 작가 소개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 독자가 지녀야 할 태도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분명 어디야 노란색이에요. 읽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하죠. 읽는 중에 정보를 종합하고요.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러한 내용이구나 의미를 재구성하고 글을 읽는 상황 중에서 얘는 은근히 중요. 읽는 중에서도 읽기 방법을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략을 세우고 글을 읽었다 할지라도 나의 전략이 이 글을 읽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읽으면서도 전략을 바꿀 수 있어.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물론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내용을 추론합니다.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글을 왜 읽고 있는가? 이 글은 종류가 뭔가? 내용이 뭔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올 일은 별로 없지만 그나마 나온다면 읽기 전엔 뭐 하고 읽는 중엔 뭐 하고 읽은 후에는 뭐 하고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시각상과 촉각상 시작해 봅시다.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끊어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시각 보이는 것, 촉각 아는 것. 이렇게 확인할게요. 촉각상을 다른 말로는 개념상이라고도 해요. 개념상. 아는 대로 그릴 것인가 내 개념대로 그릴 것인가 이야기.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테르트르 광장이죠.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죄다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에서 실루엣을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고 머리 모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옆얼굴을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그림이 너라고 얘기해 주려고.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프로필 단어 네모. 프로필이라는 단어 뜻을 쓰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정의가 뭔데요? 저스티스 아니야. 데피니션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 형태로 생겨 있으면 정의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고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1번, 2번, 3번, 5번까지가 정의, 분류, 대조, 분석, 예시, 묘사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정의가 쓰인 문장, 예시가 쓰인 문장, 비유가 쓰인 문장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정의구나라는 걸 알고 아, 여기에 정의가 쓰였어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내용 전개 방식은 거의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는 없어. 아니야, 2학년 때도 있어.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끊어.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맞아. 이거 지문 미술 지문이지.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뭐라고? 측면을 묘사하면 핵심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구나. 화살표. 지금까지 내용 뭐 나왔어요? 화가가 실루엣으로 표현을 할 때 옆얼굴로 표현하는 이유는 생김새 어디가 있어? 정면을 그리면 명확하게 그 사람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다가 말을 쓰자. 옆얼굴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 맞아요.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옆얼굴을 그리면 그거를 프로필이라고 했었죠. 프로필의 의미.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양력이지만 미술에서는 체크, 측면 묘사,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것. 이렇게. 다음. 자, 여기 요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거 진짜 그냥 자습서가 아니라 교과서라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정도만 구분해 주면 된다? 읽는 중에, 읽기 전에, 읽으면서 뭘 하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읽기 전에 하는 일, 읽는 중에 하는 일. 얘네들 놓치기 쉬운데 얘네들 잘 봐두셔야 한다. 읽기 전에는요. 첫 번째,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보니 글의 그림에 대한 것 같아. 제목을 통해서 읽기 전에 내용을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 글을 읽는 중에는 뭐 합니까?
서양에선 측면, 동양에선 정면을 그렸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지 혼자서 질문을 만들면서 읽는 거다. 그래서 읽기 전, 읽는 중, 읽는 후라고 되어 있고 실제 시험 문제는요. 여기 있죠. 읽기 전, 읽는 중. 얘네가 빈칸이에요. 요 얘기를 읽기 전에 합니다라고 해서 끼워 놓는 거니까 그냥 구분만 해 놓을 수 있으면 돼. 섞이지만 않으면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부터 르네상스 무렵에 이런 초상화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서양 세모, 서양 세모, 프로필, 옆얼굴. 하지만 동양에선 프로필이 거의 그려지지 않고 정면상이 그려집니다. 동양에서 정면상을 그린 이유는 뭐예요?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인품과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양에선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어머, 글 자체가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죠. 질문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옆에다가 요 그림 옆에 화살표, 서양, 측면, 프로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그 대상의 핵심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얼굴을 그렸습니다. 끝.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를 정리해 주죠. 내려와. 서양은 측면, 프로필. 동양은 정면상 나타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레벌레 옆에 눈에 슬쩍 띈 2번 문제의 정답은 프로필이죠.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서양입니다. 이 그림 엄청 유명하죠. 서양이래. 이집트 그림이지. 밑에 볼게요.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왕족은 아니고 조금 높은 귀족이었을 거예요 라고 좀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라는 것들.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새들도 그려져 있고 옆에 사람 있고 조그만 사람 있고 옆에 뭐 이렇게 갈대밭에 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뭐 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물고기 들고 있고 뭐 그냥 그런 얘기인 거지. 자, 살펴봅시다. 동물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하얀 종이를 준 다음에 자, 먼저 동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할 때 물고기 그려보세요. 어디? 말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옆에서 본 그림 그릴 거예요. 말 그려보세요 하면. 다음 물고기 그려보세요 하면은 옆에서 본 거 그릴 거예요. 도마뱀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위에서 본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이렇듯 동물의 특징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말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다. 사람은 어떤가? 사람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조금 한 반반 정도씩 갈려.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앞에서 본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나와 있죠. 측면과 정면. 고대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늪지로 사냥 나간 네바무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 위에다가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얼굴과 다리는 측면. 아하, 잘 안 보이네. 얼굴과 다리는 측면. 옆에다가 측면.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써주세요. 측면. 얼굴과 다리는 얘는 흰색 되겠다. 얼굴과 다리는 측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 이렇게.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옵시다.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위에 올라와서 쓸까? 여기 요 색깔로 할까요?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그림을 그립니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건. 자, 그리고 일단 어차피 계속 나올 말이에요. 차라리 외워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우리 이러한 멘트 나오면 전부 네모치기로 했었죠. 읽는 중에 얘네들은 왜 혼합하면서 그렸을까? 읽으면서 질문을 만드는구나. 질문을 만들면서 읽는 건 읽는 중에 하는 일이다. 그것만 생각해 두자.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이러한 혼합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대표적인 면은 1개, 인간의 대표적인 면은 2개.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걸어 다닐 때에는 아마도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진화해서 2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쓸까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은 옆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옆면과 정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뀌었다. 옆면이 정면으로 대체됐다는 아니야. 정면이 추가가 되는 거지. 자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네모쳐 왔으니까 읽는 중에 혼합 형식에 따라서 먼저 그리고 먼저 떠오르는 면을 그린 거구나. 그러면 위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는 왜 혼합했을까? 그래서였었구나 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질문 만들고 읽으면서 그 질문에 답 찾고 질문하고 답 찾는 거는 읽는 중에 하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제목만 읽고 질문 찾는 건 읽기 전이야.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갈까요? 내려갈 거 없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정면이나 측면 중 어느 한가운데를 선택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다시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많이 그려졌어. 프로필은 뭐였었지? 옆얼굴, 측면이었죠.
측면이 많이 그려졌는데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이 드러난다. 형태의 포치, 배치시키는 것에 유리해 정면보다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 고대 그리스의 주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마달락의 주제는 뭐예요? 서양에서 프로필, 측면 그림이 많이 그려진 이유 1, 2, 3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도 빨간색 해놓지 뭐. 포치라는 단어 뜻은 뭘까? 넓게 늘어놓는다라는 거구나. 단어 뜻 모를 때에는 자료를 찾으면서 읽어. 언제? 읽는 중에. 그러면 대충 눈치가 오나? 읽는 중에 해야 할, 읽기 전에 해야 할 일, 읽는 중에 해야 할 일, 읽은 후에 해야 할 일 할 때 읽는 중에 해야 할 일 외우는 것보다 읽기 전에 해야 될 일, 읽은 후에 해야 할 일만 따로 봐두고 나머지는 읽는 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머리 들써도 되지. 이렇게. 가운데 1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답법 쓰였고요. 예시가 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문답법이 쓰여 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예시가 쓰여 있다 중요한 거 아니야? 문답법이 쓰여 있는 문단 나 해놓고 나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예시가 쓰여져 있는 다와 같은 내용 전개 방식 쓰여져 있는 것 찾기. 그런 식의 문제인 거라고.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가나다라 마가 그냥 이 글 전체야. 거의 지문 다 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문답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2번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3번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 찾기. 그냥 그 정도 문제야.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문제는 유형이 2개밖에 없어. 같은 것 찾기, 글 전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밖에 없어. 다음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은 밑에다가 우리 벌써 답 쓸 수 있죠. 2개. 서양에서의 초상화는 측면. 그리고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아마 이유는 이럴 것이다. 이유는 3개.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이유는 3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어? 마달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지. 나중에 복습하시면 돼요. 됐고 가운데 이제 또 읽으러 갑시다. 이렇듯 인간의 2가지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는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측면 이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습니다. 부분 측면상 네모. 자연스럽게 부분, 정면과 측면을 그리는 거야. 사람을 그릴 때 초상화를 그리는데 얼굴은 정면인데 몸은 이렇게 약간 틀어서 측면을 그리는 그런 듯한 느낌. 이렇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그리스, 이집트, 왜 자꾸 그리스래?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는 세상에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지들 편한 대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2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 앞에 네바문의 사냥에서 측면은 뭘 측면 그렸었어? 얼굴이랑 다리는 측면이었어. 눈이랑 가슴은 정면이었었고 그 단어 정도는 외워두자. 아까 빨간색으로 칠해놨었잖아요. 이렇게 키 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래 것들. 됐어. 난 다 컸어. 그 이유는 뭘까?
지문에서 물어보면 이유는 무조건 하나야.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 유발한다. 어느 글이든 다 갖다 껴놔도 돼. 문학작품 빼고.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글은 어떻게 흘러갈 거예요? 고대 이집트는 뭔가 이상하게 사람을 붙여놨어요. 왜 그럴까? 이유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바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현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사 문단에서는 바의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문단 간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애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살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했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저 세상 가서 현실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 거야. 현실에서의 왕은 죽어서도 저 세상에서도 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서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예를 들면 파라오 왕을 그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정면에서 본 대로 그렸어. 그러면 어때? 얘는 크게 보일 거고 얘는 작게 보일 거잖아. 이 모양 그대로 태어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린 우리의 파라오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팔 2개 그대로 그 크기 갖고 태어나세요. 이런 느낌. 주인공의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의해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지.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자,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면 원근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태어나. 다음 세상에서 그대로 태어나. 우리를 지배하셨던 파라오가 저 세상에선 팔 하나가 엄청 짧게 태어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한 염려를 준다라는 게 문제다. 자칫하면 사자, 죽은 우리의 파라오, 황제, 왕이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돼. 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라고 생각. 또 빨간색 네모 치러 갈까요? 읽는 중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 뭐를 활용하고 있어?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는 겁니다. 배경 지식은 언제 활용할 거야? 읽는 중에 활용할 거야. 다음 페이지.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놓은 것은 원근에 따라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에 일부를 작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건 불균형이고 파괴예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황제를 파라오를 그려달라고 해서 실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걔 목 잘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기분 나쁜데? 나 이렇게 태어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좋았어. 이렇게 네모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그림은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촉각상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개념상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야기.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단어 뜻 설명해줬죠. 자에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듯이 저한테 상자를 2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그릴 거고 저 멀리 있는 상자는 요렇게 작게 그릴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요렇게 원근법 살려서 요렇게 그릴 거라고. 근데 막상 뚜벅뚜벅 걸어가서 만져보면은 폭이 요만큼, 그리고 뒤에 있는 상자도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폭이 요만큼 똑같아 크기가.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 크기가 달라 보여도 오케이. 만져보면 같은 것처럼 아하,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쉬운 말로 뭐라고 쓴 거예요? 아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저거 뒤에서 작게 보여도 내가 아는 한 저 상자 이만한데? 라고 해서 이만하게 그리는 거지. 시각상이란 구분해야 되겠네. 시각상이란 세모,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다시 밑줄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인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촉각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보이는 것보다 실제 형태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해서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 중요한 멘트예요. 빨간색 체크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각상이 더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 있어? 사실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원근법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요. 그러니까 애기들 그림, 유치원생들 그림 그린 거 보면 가족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사실 가족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크게 그려. 이렇게. 그렇게 그리게 돼 있어. 이렇게. 물론 애기들 그림에 아빠는 맨날 누워 있어서 그렇지. 자고 있고. 다음. 일예로 우후 옆에다가 쓸 거예요. 예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테이블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릴걸?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책이 이렇게 있고 앞에 있는 책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걸. 대부분은 책상을 그리라고 하면.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해? 책상을 이렇게 그냥 네모 반듯하게 그려. 앞에 폭과 뒤에 폭을 같이 그려. 이렇게. 왜?
조상님들 입장에선 이렇게 봤었을 때 책상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느낌이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의 폭이나 여기의 폭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는 대로 내가 만져본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아, 그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촉각상 네모치고 있고 시각상 세모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 이거 네모지. 촉각상이니까.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물 그림. 보이는 대로 그리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돼.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 이러한 사례는 다시 빨간색.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촉각상으로 그리는 걸 더 좋아하고 더 익숙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해서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각상, 고대 그리스 시각상, 르네상스 시대 시각상, 유럽에서만 시각상.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징이 된 겁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온 그림을 그린 역사 이 중에 시각상으로 그린 거 요만큼 몇 개 안 돼. 이게 너무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요즘 미술 전시실 가면은 사실주의 그림 있어? 거의 없어. 다 추상화야. 뭘 그렸는지 몰라.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 됐고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조선 민한 촉각상이었죠. 그러면 얘 네모지. 얘 네모지.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촉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지. 다음 위로 올라와서 내용 정리된 거 있을까? 오케이. 자, 빨간색 네모 좀 놓쳤었네요. 읽는 중에 우리는 뭐 해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 읽는 중에 예측한 내용 확인해. 읽는 중에 중요한 내용 메모해. 읽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나중에 찾아봐야지. 궁금한 거 기록해. 그리고 그렇겠지. 나중에 찾아보는 것 읽은 후에 하겠지. 읽은 후에 하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얘네들 됐고, 자, 요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일관성 있게 우리 촉각상에다가 네모치고 있었어. 시각상에다가 세모였었지 라는 거 확인. 원근 표현법에 쓰여져 있는 건 촉각이야 시각이야? 시각이야. 아는 대로 그리는 거 촉각이야. 우리나라 민화 촉각이야. 서양의 사실적인 그림 시각이야. 사실적인 그림 시각이야. 다음 페이지. 고대 이집트의 벽화의 특징. 내세에서도 살 거야. 작게 그리면 실제로 작아져. 고대 이집트 벽화에 완성된 건 그래서 정면과 측면을 편의에 따라서 봉합했어. 두 개의 이미지면을 나타내. 이미 외우셨겠지만 다리와 얼굴은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라. 다음 촉각상과 시각상 비교해서 표로 정리했지만 네모 표시한 거, 세모 표시한 거 하나 정도씩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미리 빨간색 칠게요.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죠.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보이는 것을 재현합니다. 세모.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술의 1차적 기능은 뭐예요? 어디로 화살표하면 돼? 이쪽으로 화살표. 아는 걸 전달합니다. 말이나 글처럼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게 오직 유럽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고 현대에 들어서 추상화가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 버린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미술 역사 중에 사실적으로 그린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이거 빨간색 체크예요.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성에 의해 표현하는 건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됐을까? 근데 아까 이제 얘기가 끝난 것 같아 라고 싶었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그 의문이 생겼어. 그러면 이집트 벽화는 무조건 측면, 정면 섞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그려요? 라고 갑자기 누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 그거에 대해 이제 또 답을 해 줄 거다.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여기 위에 있죠. 예, 요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봅시다. 사람을 그렸는데 두구두구둥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체크 정면과 측면 중 한쪽에서만 본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때요? 전부 다 옆면, 옆면, 정면, 정면, 옆면 하나의 면으로만 그렸어.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뭐지? 쟤네들은 내세에 안 태어나나? 쟤네들은 사람도 아닌가? 쟤네들은 왕이랑 같은 급이 아닌가? 정답, 정답, 정답.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오케이.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끊어.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두 개 섞어서 그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다시 빨간 거. 읽는 중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글의 내용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지. 다 읽고 나서 이해하는 거 아니야.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립니다. 어디야? 촉각상에 가깝게 그려줍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피라미드 그렇게까지 큰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이집트인들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의 인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 찰나의 대상이다. 필멸의 운명, 사라질 운명. 하지만 아는 대로 그린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높은 분,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서 진리의 전달에 유리하다. 촉각상은 이렇게. 그래서 신분이 낮은 애들은 시각으로, 높은 분들은 촉각으로. 신분이 낮은 애들은 어차피 훅 사라질 거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
파라오나 귀족은 영원히 살 거니까 영생을 약속. 죽어서도 저 세상에서 살 거니까. 됐고요.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 체크. 신분에 따라서 시각인지 촉각인지 나누어집니다. 다음, 이 미술의 기능과 고대 이집트 벽화의 관련성 됐어. 마지막이에요. 다 됐습니다. 아주 수고했어요. 조금만 참아.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빨간색 칠할 준비.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의 의지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연 형식에 의존해 표현한 예술입니다. 라는 것들. 미술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본 대로, 아는 대로, 느낀 대로 어떻게 그릴 거냐? 시각, 촉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큼직하게 하나 해줄까? 읽은 후에 우리는 이제 뭐 해요? 아,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정리하면 되지. 책 다 읽은 다음에, 글 읽은 다음에. 아, 앞으로 그림을 보는 어디가 있어? 다른 책들도 살펴 읽고 그림 보는 안목을 더 키우고 싶어. 독서 계획을 세워주면 됩니다. 마지막 읽은 네 줄에서의 핵심은 빨간색으로 굵직하게 잘 해놨으니까 굳이 체크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 빨간색 체크는 좀 외워주시면 좋다. 다음 페이지. 다 했어, 다 했어. 우리 요거 하고 또 좀만 쉬었다 할 거예요.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우리 시각상 전부 다 세모했어요. 촉각상 전부 다 네모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분하시면 되고 이거 있지.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사실 읽기 좋은 건 얘 설명해서 완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 그러면 글이 사실은 읽기 너무 쉬워.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거 설명, 이거 설명, 이거 이게 자꾸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체크만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면 돼. 이렇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두 개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둘이 대조할 거야 라고 하면 첫 번째 거 동그라미 뒤에 거 세모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건 밑줄 두 번째 거 해당되는 건 꼬불꼬불 밑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약속이나 계획은 갖고 읽어 놓으면 된다. 이제 이건 이제 여기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저렇게 해놨는데 사실 나 혼자서 책 읽었으면 얘 밑줄 얘 꼬불꼬불 그냥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눈에 잘 띄라고 해놓은 것 뿐인 거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게요.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미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거 빨간색 체크한 거예요. 미술이란 선생님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던 말이요. 그렇지. 지금 당장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외워놓는 거지. 어디에 가서 너무 폼나게 말할 수 있는 문장 아니야? 이런 거? 이 정도는 좀 외워주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글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거 없어.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 정도, 빠르게 속도 있게 읽으면 속도, 전체 쭉 훑어서 읽으면 통도. 잡지 같은 거 여러분들 처음에 요즘은 잡지 볼 일도 없지. 이렇게 잡지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신문도 볼 일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거든. 재미있는 부분만 보거든요. 관심 있는 영역만 골라서 봅니다. 발췌도. 다음 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읽기, 수용적으로 읽기인데 그냥 요즘 이번에 여러분들 교과 과정은 무조건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수용적으로 크게 읽는 글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예지가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전부 다 이거 다 나올 때마다 빨간색 네모 친 게 얘네예요. 근데 두 개, 여러 개, 두 개 있으니까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돼. 근데 사실 읽기 전이나 후나 이거 외울 것도 없어. 목적 세워야 읽는 거 아니야? 제목만 보고 예측한다라는 건 책 아직 읽은 거 아니잖아. 읽기 전이지.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생기려면 다 읽어야 새로 아는 게 생기지. 정리 언제 할 거야? 읽고 난 다음에 할 거잖아?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이라는 말은 읽을 거 다 읽었으니까 더 읽고 싶은 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읽은 후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요거야.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얘 갖다 놓는 거야. 요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 갖다 껴 놓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건 조금만 문제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나오면 딴 거 없어.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된다야. 그 문제는. 다음 페이지. 자신이 글을 읽을 때 패스. 자신이 읽은 거 4번 패스. 뒤로 넘어와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읽기의 방법을 알아보고 읽기 방법을 점검해 봅시다. 설명하는 글 읽었으니까 하나 더 읽어보자고. 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통한 이해가 목적인 글이고 논설문은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입니다. 설득적이고 비판적일 거예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서 있으면 차들이 무조건 서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이렇게. 자동차를 탄 소수 운전자의 권리보다는 빨간색 체크.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자동차 문화에 대해 비판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옆으로 넘어가자. 자동차의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주단지 모시고 사는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하나둘씩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좀 멀리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화하고 그렇다면 자동차의 생명 존중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기본에 충실한 세상입니다. 생명 공존의 문화가 기본에 충실한 거죠. 체크. 도대체 기본에 충실한 게 뭔데? 국영수? 아니요. 인간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것. 즉, 사람보다 자동차를 우선시 여기는데 아니야. 자동차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권리가 평등하지가 않다. 왜냐?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운전자보다 배기가스를 더 많이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나 위험해지고 싶지 않아. 배기가스 먹고 싶지 않은데 차를 타자. 이렇게 생각해. 그동안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들 누구? 보행자.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요게 주장의 포인트지. 도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소박한 겁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걸을 권리, 자전거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무슨 권리, 무슨 권리, 무슨 권리, 열거. 그 다음에 도시인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예시, 열거. 공공의 공간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자동차 소수, 다수 네모 밑에다가 보행자.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즉, 보행자의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 요게 주제지. 밑으로 내려와서 수필 볼게요. 우리 오늘 아까 문학할 때 시 했었는데 지금 수필, 시는 서정갈래라고 확인했었는데요. 수필은 무슨 갈래였었지? 기억나? 교술갈래라고.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자기의 독서 이력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독서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서 발견한 독서 활동에 책을 읽으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독서의 의의를 자신의 경험,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해 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다. 과거. 글쓴이의 경험.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해다 주신 책이 왕자와 거지라는 외국 동화였었다.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그림도 없이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제법 두꺼운 책이었지. 글로만 가득 채워 있어서 지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 사실 타고나는 것 같아.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림 1도 없는 책 읽으라 그러면 몇 명이나 읽겠니? 이렇게. 재미있었어.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자와 거지는 같은 또래의 소년, 그런데 우연히 처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줄거리는 정말 딱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끝이야. 나중에 독서록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줄거리 요약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서너 줄 사이에 끊어놓고 거기에서 느낀 점 쓰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쓰고 나는 주인공은 이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나는 이 책을 더욱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책 속의 언어는 단순히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로 여행길, 생각의 여행길입니다. 독서는 생각의 여행길이에요. 무엇보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의 세계가 나에게는 너무 새로웠어. 책 속의 세계는 처음 경험하는 세계지.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요. 오죽했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고 중세 궁정의 풍속도 알고 런던 뒷골목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 책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 새로운 세상과 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체크. 자, 독서란 무엇이다?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알을 만나는 과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쓴 수필. 가와 나와 같은 글이 어떠한 다른지 세상에. 우리 오늘 시 배웠고요. 설명문 했고 순식간에 논설문, 수필. 벌써 글의 종류를 4개나 했었다고. 각각의 글의 종류는 좀 구분을 해 놓읍시다 라는 이야기. 가는요. 옆에다가 미리 씁시다. 논설문. 나는요. 수필.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고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점 이야기하죠. 수필은요. 경험과 성찰이 있어요. 수필의 목적은 감동과 교훈. 아, 나도 책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 나 책은 많이 읽는데 이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별로 깨달음도 없고 읽으려니까 읽는 거였지. 나도 이 사람처럼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봐야 되겠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적, 비판적, 감상적 읽기, 설명문 읽을 때, 논설문 읽을 때, 문학작품 읽을 때 각각의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읽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다르니까야. 이렇게 시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설명문 읽으면서 감동받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 목적이 다르면 읽는 방법도 달라질 겁니다. 그 이야기.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시 또 쓰자.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고, 아, 비판적 읽기 하라는 거구나. 비판적 읽기를 하는 거구나. 나는 수필을 읽을 때에는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경험과 깨달음에 공감하면서 읽어. 물론 수필을 읽으면서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2번.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읽는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그래요. 이유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여기 빈칸 엄청 많이 있죠? 여기 한 페이지에 빈칸 지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